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푸르른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여러분의 3월을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석방될지는 이제 검찰의 즉시 항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늦게나마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며 내란 혐의 수사를 벌인 공수처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그러나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상당 부분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하자 지금 확실한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의 외교 안보 동맹체 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 약속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의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들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구가 LA 산불 피해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 압류를 3개월 추가 유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LA시 주택국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이유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 시 받을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역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숙자가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산호세에서는 노숙자가 쉘터 이동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구금을 하는 강경 정책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국으로 끝났던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을 희망한다며 이란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13대 109로 승리하고 8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뉴욕 닉스와 홈 경기를 갔습니다. LA 다저스가 두 번째 로스터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김혜성 선수는 아직 마이너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진한 방망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상승세 보이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다음 회계연도에 약 4억 달러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LA 지도자들이 다가오는 예산 논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극히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작년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삭감했는데 이 삭감으로 부분적으로 1,7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채용 동결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정부 예산은 공원과 도서관, 소방, 쓰레기 수거, 도로 정비 등 기본적인 서비스, 편의시설에 대한 공공자금 사용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3억 달러의 잠재적 예산 격차에 직면하자 LA시는 경찰관들에게 4년간 10억 달러 임금 인상, 민간 근로자들에게도 10억 달러 임금 인상을 우선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산 배분으로 인해서 많은 LA 시민들이 도시 인프라,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침수되는 교차로, 파손된 보도, 그리고 저희가 목격했죠. LA 대형 산불.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만, 불안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시 주택국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 비용을 보조하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해 신규 신청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조처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섹션 8 바우처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데 주택국은 올해 연방의회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규 신청자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섹션 8 바우처 보유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은 중단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섹션 8 바우처는 연방자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만 시정부 당국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LA에서는 약 6만 가구가 섹션 8 바우처를 이용해서 렌트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자신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불하고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돼 나머지 렌트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렌트비는 매해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국은 현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 증가가 필요합니다. 새 행정부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정부 예산 규모를 삭감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할 것으로 LA 주택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LA 주택국은 최악의 경우에 현재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 6천 가구의 바우처가 취소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부족액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신규 신청자를 일시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신규 신청자 접수 중단 조처로 얼마나 절약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번 조처로 현재 섹션 8 신청 과정 중에 있는 LA의 2,900가구가 바우처를 받지 못하게 되고 섹션 8 대기자 명단에 있는 추가 24,000가구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숙자 퇴역군인을 위한 프로그램, 특정 부동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섹션 8 바우처 등 일부 바우처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섹션 8 바우처 보유자들의 경우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 시 받을 수 있었던 리베이트 혜택 중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자금 지원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중단됐습니다. 물건 구매 후에 구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수표로 돌려받는 제도로 $3,000짜리 온수기를 설치하면 정부로부터 $1,000를 돌려받는 그런 리베이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법안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주택에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살 때 최대 $8,000에서 $14,0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사용료와 가스 사용료를 줄이면서 환경도 보호하는 효과를 노렸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5억 8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아 지난 가을부터 일부 주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캘리포니아도 역시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부 주는 아직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 중이지만 캘리포니아는 일단 연방정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인 4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랜로드들이 세입자들에게 특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가을에 서명한 신규 법안 SB 611에 따라서 랜로드 또는 해당 부동산 관리자는 세입자가 렌트비나 디파짓을 체크로 납부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렌트 예약 종료와 관련된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달치 렌트비를 초과하는 액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SB 611은 세입자 보호와 렌트 절차 투명성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비치하우스 꿈이죠. 별장, 바닷가 옆에 멋진 집, 예쁜 집 하나 갖고 있는 것. 네,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꿀 수 있는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애지간히 비싸야죠. 네.
그래서 바다와 접한 이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한 이 캘리포니아 해안가 주택. 근데 이 해안가 주택이 지금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주민들, 해안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집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산타클루즈가 앞으로 5년 내에 도로를 약 50피트 내륙으로 끌어당기는, 도로를 50피트 이전하는 계획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실행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민들 반발 크지요. 또 주정부는 지방정부가 해안가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 법안들도 주의회 의원들이 제안을 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내가 내륙 쪽으로 집을 옮겨라 라고 해서 자기 돈 들여서 집을 옮길 집주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이 계속될 경우 2100년까지 캘리포니아 해안선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해안가 주민들 고민, 이제 앞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6일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압류를 3개월 추가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6일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에게 주택압류를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유예 기간은 4월 8일까지였지만 이제 3개월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오는 7월 7일까지로 주택압류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이나 대출기관은 LA 재난지역 내 집주인들의 주택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택국에 따르면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빨리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거나 FHA 자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재건축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FHA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주택 소유자에게 100% 자금을 지원합니다. 손상된 주택을 구매하거나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FHA의 203K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매와 수리 비용을 하나의 모기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콧 터너 주택국 장관은 알타데나 재난지역을 직접 둘러보던 중 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조치는 화재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한 터너 장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치안당국이 5일 타운 동쪽 메가더파크 인근의 한 상점에서 30만 달러 이상의 도난 물품들을 압류했습니다. 램파트서 강도 사건 수사팀은 타운 동쪽 유가와 알바라도가 인근의 한 상점에 수색영장을 집행해 해당 상점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수된 물품들은 CBS, 윌그린, 로스, TJ맥스, 타겟 등 대형 소매 체인에서 나온 것으로 화장품, 의류, 일반 의약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류된 물품의 양이 많아 경찰은 운반을 위해 유홀 트럭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이번 도난 물품과 관련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살인과 마약 밀매 혐의로 수배 중인 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를 검거하기 위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도주 중인 용의자는 캐나다 국적의 라이언 제임스 웨딩으로 지난 9월 마약 밀매, 살인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웨딩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캐나다 대표로 출전한 전직 스노우보드 선수입니다. 웨딩은 LA를 마약 유통 조직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수톤의 코카인과 펜타닐을 이동시켰으며 FBI는 그가 여러 건의 살인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그가 현재 멕시코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웨딩은 제임스 콘라드 킹, 제시 킹, 자이언트, 퍼블릭 에너미, 엘 헤페 등 여러 가명을 사용합니다. 연방수사국 LA 지부는 그는 한때 캐나다 올림픽 스노보더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북미에서 정교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는 인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체포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이 지급됩니다. 웨딩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검찰이 기소한 16명의 마약 밀매 조직원 중 한 명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강채은입니다. 지난해에도 LA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난 가운데 한인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 한인의 범죄 대상이 된 사건은 총 1,200여 건으로 하루 약 3건꼴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차량 물품 절도 사건 피해자가 부동의 1위였고 또 일반 절도, 신원 도용 등의 피해도 많은 가운데 가중 폭행,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폭행 피해도 상당수 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보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이 381건 피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윌셔 경찰서, 다운타운 센트럴 경찰서, 그리고 타운 인근 램파트 경찰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 해 작년 한인 피해는 재작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한국어 범죄 신고 및 피해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원봉사 인력에 따라 매주 서비스 일정이 변하기 때문에 올림픽 경찰서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사전 확인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거, 아이고 오늘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내일 해야 되겠다, 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없었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일단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노숙자 7명이나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3년 거리와 쉼터에서 노숙자 2,50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6% 늘어난 수치지만 이 기간 동안 노숙자 인구수 증가를 감안하면 사망률은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노숙자 사망률 급증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물과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인한 노숙자 사망률은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70%는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두 번째로 큰 원인으로 전체 사망의 14%를 차지했으며 이는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통사고는 세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평균적으로 이틀에 1명꼴로 노숙자가 차량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 사망 원인인 살인사건은 전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사망률은 백인 노숙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거리에서 숨지는 노숙자 수가 안정화로 접어든 이유는 펜타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점,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인 날록손 배포량이 3배 증가한 점, 그리고 정신건강과 약물 사용 치료 서비스 개선 등이 꼽혔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산호세 매트마한 시장이 제안한 노숙자 강제 수용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한 시장이 제안한 노숙자 문제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쉘터 입소를 3차례 제안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구금하는 겁니다. 초강경책이죠. 연방대법원이 지방정부에 노숙자 야영 금지 권한을 부여한 판결 이후 나온 조치로 베이에리아, 이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 지역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강화되는 흐름과 비슷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방정부 강경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치안 문제가 아닌 주택, 정신건강, 약물 중독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종합적 접근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산호세 매트마한 시장과의 변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한 시장과 뉴섬 주지사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협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호세시 관계자는 마한 시장의 정책은 도시환경 개선과 노숙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노숙자 강제 수용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서비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했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수백억 달러를 집어넣습니다. 달라진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H마트가 웨스터민스터 지역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외 타운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H마트가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약 7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이 신규 매장은 웨스트민스터 지역 16450 비치 블루바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H마트 웨스트민스터점은 다양한 문화의 식료품, 주류, 생활용품을 비롯해 푸드홀까지 갖춘 원스톱 쇼핑 매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푸드홀에는 11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합니다. 백종원의 홍콩 반점 0410, 무복리 순댓국, 조스 떡볶이, 공차, 뚜레쥬르 등이 들어서 풍성한 아시안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고객들이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식문화를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아시아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마트는 1982년 뉴욕 우드사이드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현재 미국 18개 주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제48대 갈라 앤 어워즈 나잇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한인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발전을 이끈 리더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최고 경영자에는 헨리 김 PCB 뱅크 행장이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상은 릭 김 홈쇼핑 월드 CEO가, 최고 변호사 부문에서는 김진정 ACI 로 그룹 PC 대표 변호사가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기업가로는 최규선 더 파인스 리조트 CEO가 선정됐으며 차세대 리더상은 샘김 더 베벌리 힐튼 호텔 앤 리조트 총지배인이 받았습니다. 또한 프론티어 기업 부문에는 션 로 NGL 트랜스포테이션 CEO가, 올해의 국제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바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ATLA 지사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내추럴 프로덕트 엑스포 웨스트에 참가했습니다. 전 세계 약 132개국의 3,500여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내추럴 박람회인 이번 행사에서 ATLA 지사는 12개 한국 기업과 한국산 딸기 홍보관 K베리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 한국관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관에서는 한국산 유자와 배, 약과 등을 활용한 K디저트 시연과 더불어 키토김밥, 김치김밥 등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시식 행사도 진행하며 한국산 농식품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한국 김밥과 유자청 크래커 디저트 등을 시식하며 한국 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혹시 잊진 않으셨죠? 제가 1시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아우, 지긋지긋하죠.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도 싫어하는데 이거 참 안 없어져요. 그죠? 네. 일요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덜 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부 표준시로 한국과의 시간차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썸머타임은 11월 2일에 해제됩니다. 매년 썸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 지긋지긋하시죠? 그래도 또 매년 저희가 2번씩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도 설명해 드릴게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적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고 경제활동도 촉진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매년 수백 건 올라오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는 썸머타임을 하지 않습니다. 애리조나는 딱 정확하죠. 해와 함께 생활하는데 시간을 왜 조정하느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매년 2차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 사회적 비용, 수면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존폐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상원은 2022년 3월 썸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햇빛 보호법, 그러니까 썸머타임을 시행한 다음에 그 시간을 영구적으로 하자라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2022년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이후에도 연방의회 차원의 썸머타임 폐지 시도는 번번이 시도되고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 썸머타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썸머타임 제도는 미국 외에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는 30일부터 시간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비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도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고 일요일의 낮 기온도 5도가량 더 높아져서 일요일 하루는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흐린 날씨에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4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5도, 38도, 해안 지역은 60도, 4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적으로 가벼운 눈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9도, 낮 최고 기온 51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이틀 만에 또 한 달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잡을 수 없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이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상당 부분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한 건데 지금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은 확실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KBS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시행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On the tariffs, is there any room left for Canada and Mexico to make a deal before midnight?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그러더니 시행 하루 만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엔 세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들도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Same thing for Mexico. One for Canada, one for Mexico. Yes, sir. 유예 결정 이유도 모호합니다. 처음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는 마약 유입 때문이라더니 관세 유예는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고 이번엔 멕시코가 국경 문제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락세인 주가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신은 주식시장을 보지도 않는다고 트럼프는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행보에 또 급락한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a different way of communicating and executing policy, and it does lead to extended uncertainty for the market. 시장에선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심리적 부담이지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민간 소비에도 기업 투자에도 좋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에도 예외 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발효한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은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4월 2일에 하는 상호 관세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약 한 달간 상당 부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음이 시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일부 공개된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업계가 정부의 무역 전략에 대해 명확성을 갖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수 있고 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2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는 모두 상호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 그것은 빅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2일 국가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재확인한 발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약 한 달간의 관세 면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건 단기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남부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등의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새로운 발표가 수시로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1월 12만 5천 명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1000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일자리 증가폭은 16,000명 상향 조정됐지만 올해 1월 증가폭은 18,000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2월의 실업률은 4.1%로 지난 1월의 4%에서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 4%도 웃돈 것입니다. 지금 계란 가격, 달걀 가격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류 독감 문제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여기에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달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계란 수입을 미국 정부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이 계란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계란을 찾아 나섰고 폴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가금류 단체들은 미국 농무부와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수출용 계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세계 2위 계란 수출국입니다. 프랑스 계란업계 단체는 우리가 미국 농무부에 전달한 답변은 프랑스에는 공급 가능한 계란 물량도 없고 유럽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프랑스 등에서는 계란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최근 유럽연합 내 계란 도매 가격도 역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깨지기 쉬운 점, 농산물에 비해 까다로운 수출 요건 등도 계란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가금류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계란 수출 관련 문의를 받았다며 미국 측의 물량이 제한적이지만 날 계란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공된 계란 제품의 경우 대량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농무부로부터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네시아 농업부 차관은 한 달에 약 160만 개 계란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계란 생산업자들도 미국에 15,000톤 정도의 계란을 수출할 계획이지만 튀르키예 당국은 현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 현재 수출세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중국 공급업체들의 제품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월마트가 주방용품과 의류 분야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공급업체들의 가격을 단계별로 최대 10% 낮춰달라 요구했다고 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1차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을 때 가격 인하 요구를 했고 그 이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이 20%로 높아지자 공급 가격을 더 낮추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의 전체를 제품 공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으로서 공급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가격 인하 요구 폭은 각 업체마다 다르지만 이를 수용한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통 공룡으로 불리우는 월마트는 중국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가격 인하 요청은 대부분 관철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격 인하 요구 폭은 이례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공급업체들이 월마트와의 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큰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들 역시 월마트처럼 중국의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수수료 적용 대상 선박이 상당히 폭넓게 잡혀 있으며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도 유사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작성 날짜가 2월 27일로 적혀있는 이 초안은 선박의 건조지나 선적지와 무관하게 만약 그 선박이 속한 선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조지나 선적지인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중국에서 오는 거면 무조건 수수료를 부과해라 라는 겁니다.
만약 이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코스코, 스위스의 MSC, 덴마크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과 식량, 연료,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선박 운항업자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 큽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지난달 21일 무역대표부가 공고한 방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적용 범위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스캇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이 6일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옹호하면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미국에 해를 끼친다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제재에 올인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을 통해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은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메리칸 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계층을 오를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다자간 무역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은 너무 오랜 기간 이 점을 간과해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무역 확대가 상품 가격 인하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에도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은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에서 배제되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1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도 당초 예고했던 2단계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 발표 후 1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 시행도 역시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1단계 보복 관세 그대로 유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캐나다 내 반미 감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캐나다 내에 유해 폐기물 매립지 확장 문제를 두고 현재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6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 천연자원 산림부 장관인 마이테 블랑시에 베제나는 지난주 퀘벡시의 도시 블랑빌의 폐기물 매립지 확장 공사를 위해서 시의 토지를 매각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블랑빌에서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하는 미국 회사 스테블렉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스테블렉스는 블랑빌의 매립지가 2027년에는 용량 한도에 다다르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새로운 매립지를 착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며 이 퀘벡주의 관련 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스테블렉스는 1983년부터 블랑빌에서 매립지를 운영해왔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000톤 이상의 오염토와 쓰레기, 28,000톤가량의 시아나물, 수은, 질산 같은 독성 물질들이 미국에서 이 매립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퀘벡주와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 발생한 폐기물 역시 이곳에 매립됐습니다. 다만 퀘벡주 의회의 야당과 시민단체, 블랑빌시 당국 등은 주정부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 때문에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면서 미국 쓰레기에 왜 우리 땅을 내줄 수 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민간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두 번째 무인달 탐사선 달 표면엔 착륙했지만 완벽 성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달 탐사선 아테나가 남극에서 달 남극입니다. 달 남극에서 약 160km 떨어진 고원 몬스무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온라인 중계 방송에서 달 착륙 과정을 시뮬레이션 이미지로 보여줬고 달 표면을 향한 아테나의 하강 과정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달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아테나 데이터 전송이 한동안 끊기면서 지상 관제팀이 기체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측은 아테나는 달 표면에 있는데 기체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스티브 알테무스 CEO는 아테나가 달 표면에서 올바른 자세로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똑바로 직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체의 자세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말할 수 있는 데이터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이번 착륙 지점은 인류의 역대 달 탐사 시도 중 남극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8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이스X는 6일 오후 5시 30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후 약 3분 만에 스타쉽의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1단 부스터는 예정대로 발사대와 돌아와서 메카질라로 불리우는 지상 발사탑의 공중 젓가락팔 장비에 안착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양을 향해서 지구 궤도를 비행하던 2단 우주선은 몇 분 후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시험 비행을 중계한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스타쉽이 회전하기 시작한 뒤 자세 제어 기능을 상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지난번에도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검토하고 배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지출을 동경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치를 중단하라는 사법부 두 번째 결정이 나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배정된 연방자금 지급을 동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할당되고 의무화된 자금에 대한 전면적 동결은 각 부처의 고유한 헌법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행정부가 스스로를 의회 위에 둔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의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SNS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이민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 지난 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그리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6일입니다. 의무화된 신원 확인과 국가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같은 다양한 이민 양식에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1월 20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섹션 2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섹션 2는 이민 혜택 불허 또는 거부 근거에 대한 균일한 심사 기준과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것을 근거로 이민 신청서 양식과 정보 수집 시스템 내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연방관보공지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민 관련 혜택을 신청하는 특정 개인 집단에서 수집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국이 수행하는 신원 확인과 심사, 국가안보 심사와 검사에 필요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 파국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 전에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국으로 끝났던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상 관계 개선과 함께 광물 협정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합니다. 현지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회담을 조율 중이라며 평화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be Saudi Arabia. And I think the idea is to get down a framework for a peace agreement and an initial ceasefire as wel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협의를 재개했다며 다음 주 양국이 의미 있는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2주 만에 열리는 첫 회담입니다. 두 정상 간 관계를 개선하고 광물 협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아직 냉랭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광물 협정 이후 휴전과 합의 등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사전에 협상하지는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I'm not going to pre-negotiate it. Look, at the end of the day, the Ukrainians are going to have their demands, the Russians are going to have theirs. We have to see how far apart they are if we get to that point in the process. And that's where diplomacy... 양국 관계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곤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와 접촉한 걸로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교체 압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준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